아까 그 특정 사업 예산이 감액되면은 국정마비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예,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신문에서 뭐 R&D 예산 관련해 가지고 63억 원 삭감이 됐고 그게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문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예, 답변에. 뭐 차세대 원자로 네. 뭐 개발과 기술 개발 관련. 예. 그런데 2024년에 정부는 그 R&D 총 예산을 예산안을 2023년에 31조 1천억 원이었던 거를 25조 9천억 원으로 총 전년 대비 5조 2천억 원을 삭감을 하셨어요. R&D 예산 알고 계시죠? 예, 뭐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 못하지만 네, 삭감한 건 대략 알고 5조 있습니다. 정도 삭감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이런 내용을 보면은 R&D 예산 63억 삭감이 뭐 국정마비가 올 정도의 삭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반국가 행위라든지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규모의 문제인데요. 규모의 문제는 또 2025년에는 2024년 예산에 삭감된 거 이상으로 늘렸기 때문에 규모의 문제는 별개고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여쭤보는 개별 거는 사업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별 사업이요. 그러니까 5조 개별 2천억을 삭감을 하면은 그 개별 R&D 예산은 전액이 삭감된 것도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맞죠? 5조 2천억을 삭감을 했으면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인 네, 내용은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그 제일 규모 많이 얘기는 삭감된 사업은 290억이 삭감이 됐어요. 규모 얘기는 2024년에 맞는 얘기지만 현지 시점에서 보면 2025년에 그때 삭감된 5조를 더 한 6, 7조로 더 늘렸기 지금은 때문에 늘렸는데 규모의 문제는 아니라는 지금은 거죠. 늘렸는데 지금 논점이 되지 않는다는 2024년에 거죠. 그 정도로 삭감을 했으면 이번에 63억 삭감된 한 개의 사업하고 비교했을 때 2024년에는 수많은 사업들의 R&D 예산이 거의 없어지거나 많은 부분이 삭감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2024년에 R&D 예산이 삭감된 거는 R&D 예산이 업계에서 그 R&D 업계에서 나눠 먹기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계획하는 차원이었고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아까 그 피청구인이 민생 예산 굉장히 중요시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피청구인이 강조했던 예산 중에는 뭐 비정규직이라든지 특수고용직 등 고용 노동약자 지원 예산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예. 이 노동약자 지원 예산은 이번에 삭감이 됐나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이번 정부 원안대로 159억 8,900만 원이 그대로 의결이 됐거든요. 예. 이런 점을 보면은 국회가 정부의 무조건 정부 정책을 반대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각 사업 부분마다 필요성과 소명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고 그러고 정당하게 삭감을 해온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지금 삭감액이 결정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4.1조를 삭감할 때 1조는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합의가 된 거지만 3.1조는 민주당에서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거고 그 3.1조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포함되는 게 예비비 2.4조, 그 다음에 우리가 국채 발행하는 이자 0.5조 등. 같이 여쭤볼 거라서요. 그 지금 예비비 얘기도 하셔가지고 여쭤보는데요. 재난재 발생하면 저희 목적 예비비 사용하기 전에 각 부처에 이렇게 각각 재난재해 대책비 먼저 사용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202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각 부처의 재난재해 대책비 총액이 뭐 9,270억 정도 되는데 기억하시나요? 제가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편성돼 있다는 것만 압니다. 특정한 사업들만 금액을 기억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면 행안부에 3,600억, 농림축산식품부에 1,600억 등을 포함해서 9,270억 정도 각 부처에 예산안이 편성돼 있거든요. 재난재해 대책비가. 그래서 이 1조에 가까운 이 돈이 먼저 사용되고 목적 예비비가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항상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목적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그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목적 예비비가 1조 6천억 원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럼 합치면은 2조 5천억 정도는 최소한 재난재해 대책 예비비를 그러니까 재난재해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근데 2023년도 결산 자료 이게 2024년도에 전년도 예산 결산을 하게 되니까 2023년도에 목적 예비비 사용액이 얼마인지를 보니까 2,121억 원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2천억 원 정도만 사용하면 되는데 2023년 기준으로는 지금 목적 예비비만 해도 1조 6천억 원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부족하고 뭔가 재해가 발생하면 우리나라가 마비될 정도의 그런 상황인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재난 예비비에 대해서는 제가
태풍이나 큰 네. 재난이 나왔을 때 문제라고 말씀드렸고 그 외에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일반 예비비 0.8조 가지고는 그러면 제가 충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거고 일반 예비비 감액이 중요하고 재난 예비비는 사실은 이런 제도가 좀 마련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 재난 예비비도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안 드렸었는데 들어가 보면 짧게만 부탁드립니다. 들어가 보면 국회에서 예산 의결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12월 10일에 하면서 네. 그 뭐 예결위에서 부대 의견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 아니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아니 재예비가 네. 1.6조인데 네.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고등 학교 무상 교육에 네. 법안이 개정되면 네. 부천 한 1조 가까이를 거기다 먼저 쓰고 네. 목적 예비비에서 네. 쓰고 그다음에 5세와 무상 교육에 관련되는데 2천 몇백을 써라 1.6조를 가지고 네. 그러면 그게 자, 쓴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남아 있는 여쭤보는 게 남아 있는 게 4, 5천원밖에 안 지금 됩니다. 잠시만요. 4, 5천 남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2023년도에 목적 예비비 사용액이 2천억이에요. 그러면 4, 5천이 뭐 나중에 부족해질 수는 있지만 지금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에 재난재 예비비 1조 원 깎았으니까 이거는 예산 폭호고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태풍이나 이런 게 나오면 네. 부족해서 대응이 안 된다는 그러면 거죠. 목적 예비비 사용한 후에도 부족하면 재대책 국고 채무 부담행위 이런 뭐 한 1조 5천억 정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죠. 뭐 다 쓸 수 있습니다. 예. 쓸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특활비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그 아까 집행 내역하고 증빙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를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말씀하신 게 내역이나 증빙이 필요하지 않다 특활비에 대해서는. 내역이 사용 일시, 사용 금액 그것만 이제 다 그냥 적어내면 된다. 예, 예. 예. 근데 그 증인 법원에서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이 쓴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 경비 등의 사용 내역 이게 이제 아마도 피청구인이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검찰총장하고 서울중앙지검장에 재직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쓴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 등의 사용 내역과 지출 증빙 자료를 공개하라 이런 판결을 선고했고요. 대법원 2020도 69728 판결에서 이게 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된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특수활동비나 특정 업무 경비에 대해서도 지출 증빙을 요구하면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다는 거죠. 이런 잘 모르셨다는 거죠? 아니 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특정 업무 경비는 다릅니다. 특수활동비만 보면 네. 특수활동비는 아니, 지출 특수활동비에 일시와 금액을- 대해서도 이렇게 공개하라는 판결이 있었는데 그건 잘 모르신다는 것만 아니, 확인을 그 부분은 하면 제가 모르겠고요. 네네, 우리가 알겠습니다. 보통 네. 일시하고 금액을 네. 공개하면 그러면 되는 걸로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비교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하고 국세청은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가 집행 내역이 소명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안대로 예산이 확정됐죠. 대통령 경호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대통령 경호처는 집행 내역이 특수활동비에서 소명이 되는데 대통령 비서실하고 감사원이나 검찰은 왜 소명이 안 되는 걸까? 왜 국회에서 이런 집행 내역을 따로 소명 자료를 요구하는 걸까요? 그게 고도의 기밀을 요하는 그런 활동비이기 때문에 사건이나 수사 등 아니, 국정 수행 그렇기 대통령 때문에 경호처는 별로 아니, 기밀하고 상관없나요? 경호처보다는 더 네. 비서실이나 이런 쪽이 더 뭐 강도가 높다고 볼 수도 있겠죠. 조금 근데 제가 그 업무를 전체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예, 말씀이신 거죠? 모르겠지만은 제가 아니, 전체를 아까 담당하는 건 아니니까. 특수활동비에서 굉장히 잘 아시는 것좀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니까 특수활동이 여쭤봤던 일반적으로 제가 예산하면서 알겠습니다. 취득했던 그런 지식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입법권 남용 관련해서 아까 뭐 여러 가지 또 그 거부권 뭐 제2요구권 관련해서 뭐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셔가지고 근데 혹시 그 이런 기사는 많이 나와서 아실 것 같은데요.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여러 대통령들이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 최근을 보면 뭐 이명박 대통령은 한 건, 박근혜 대통령 두 건, 문재인 대통령 한 건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은 없었고 노무현 대통령 6건 정도. 근데 지금 피청구인이 25번 제2요구권 행사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실 왜냐하면 증인이 이 많은 정부에서 다 일하셨잖아요. 정부 정책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이게 이런 25번의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가 일상적이지 않다는 건 뭐 평범하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계시죠? 그게 역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지금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역으로 해석을 하면 야당이 네. 다수의 야당이 네네. 그
부담이 많은 알겠습니다. 재정 부담이 많아가는 법안을 네. 발의를 한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여러 대통령들은 증인께서 잘 알고 있다시피 여소야대 상황이 얼마든지 반복됐던 정부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만 그렇게 법안 말씀을 발의하지 드리고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볼게요. 아까 셧다운과 관련해서 저희가 여쭤본 의도는 사실은 우리나라는 준예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정부가 마비되지 않죠. 정부가 폐쇄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예. 근데 미국은 셧다운 때문에 폐쇄되기까지 하는데도 군대를 동원해서 계엄을 선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고요. 아니, 근데 우리도 그 부분에 셧다운은 안 대해서는 되지만. 제가 준예산 제도가 있다는 부분을 확인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좀 가름을 하겠습니다. 아까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좀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박근혜 그 탄핵 이후의 경제 상황, 아까 증인께서 뭐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셔서 제가 같은 의견을 좀 묻고 싶은데요. 2017년 3월 10일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에 3월 달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발표한 한국의 국가 신용도 전망 보고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정치 스캔들로 시작된 한국의 혼란이 탄핵으로 한 단계 끝났다.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면서 한국이 새 대선을 치르게 됐고 이는 한국의 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사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니요, 기억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의 일을 여쭤볼게요. 2025년도 1월 13일 날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나 이렇게 3대 평가사가 있잖아요. 예. 최상목 권한대행하고 화상 면담을 했다고 해요. 거기서 이 3대 신용평가사가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 외국인 투자 또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이렇게 견해를 밝혔다고 하는데 이건 알고 계신가요? 예, 뭐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네. 뭐 그건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같은 취지에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윤석열 디스카운트 이런 말도 나오는데 경제 전문가 입장에서 현재 진행되는 탄핵 심판이 어쨌든 지연되는 것보다 빠른 시기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린 것이 좀 경제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서 외국인 투자나 기업의 의사결정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좀 없애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뭐 제가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알아서 판단하셔서 결정을 내릴 거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오늘 나오셔가지고 쭉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증인의 이런 경제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한 인식이 피청구인의 인식하고 굉장히 유사하신 것 같아요. 증인께서 지금 경제수석으로 이렇게 계속 재직을 하시면서 이제 여러 번 피청구인이랑 같이 회의도 하시고 뭐 논의도 하시고 그러셨을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증인과 피청구인이 그런 인식을 공유하면서 계속해서 보고하고 서로 논의하고 협의를 하셨던 건가요? 아니요, 제가 평소에는 뭐 경제나 재정 관련 그렇게 보고도 하고 저 토론도 하죠. 하지만 이번에 뭐 우리 계엄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전혀 계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요. 예. 지금 쭉 답변하시는 그런 인식이 피청구인의 인식하고 굉장히 비슷해서 피청구인이 어떻게 해서 피청구인 경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피청구인 경제 전문가가 아니고 그 경제 전문가인 증인께서 거기에 조언을 해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어떻게 해서 경제에 대해서 비전문가이신 피청구인이 그런 인식을 갖게 되셨을까를 제가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오늘 증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인식이 비슷하셔가지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고를 하시면서 그런 경제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 피청구인과 같이 논의를 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세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